오빠, 이 여자 좀 데리고 나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준 떨어지게 정말. 야, 일단 나가. 얌전히 집구석에나 있을 것이지. 조용히 이혼하고 적당히 위자료 받아. 회사 돈 빼돌려 10년간 불륜녀와 놀아난 남편이 내연녀 앞에서 나를 밀치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둘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기로. 그리고 마침내 집구석에나 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 강민수는 중소규모의 무역회사 대표였습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5년 만에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성실하고 사업 수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는 20년이 흐른 지금 서울 중심지의 번듯한 빌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집에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나는 남편의 생활비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두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돈은 점점 부족했어요.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생활비. 이번 달은 좀 빠듯해. 왜 맨날 도운동거려? 작은 애도 이제 영어학원 보내야 해. 곧 중학생 되잖아. 당장 몇백 더 갖다 주는 게 중요해? 회사를 키워야 가족도 살릴 수 있잖아. 회사가 성장해야 가정도 사는 거지. 이번 달도 운영비가 모자라. 아껴 쓰면 되잖아.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있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디자인을 전공했던 나는 프리랜서로 작은 일들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명함 디자인, 전단지 같은 작은 작업들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했습니다. 한 달에 겨우 50만 원, 100만 원. 남편은 내가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거 벌려고 집안일은 이따위로 해? 내가 100만 원 더 갖다 줄 테니까 돈 벌 시간에 빨래랑 냉장고나 좀 정리해. 남편의 비난은 일상이었습니다. 큰 소리만 칠 뿐, 더 준다는 생활비도 언제나 말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평일엔 접대, 주말엔 모임, 그리고 해외 출장도 잦았어요. 저도 두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며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느라 정신없었지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여보, 수연이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샤워 중이던 남편이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온몸에 비누 거품을 묻힌 채로. 아, 그거 거래처 담당자야. 남편은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안방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반응할까? 내가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 하고 말이지요.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며칠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전화했던 수연이라는 분, 어떤 거래처 사람이야?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짜증스러운 얼굴로 변했어요. 네가 말하면 알아? 내 거래처 사람한테 관심이 왜 그렇게 많아? 아니, 그냥 당신이 샤워하다 뛰쳐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뭐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그의 시선이 내 낡은 트레이닝복에 머물렀습니다. 10년도 더 돼서 색이 바랜 회색 상하의 밑단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그 시선이 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밤샘 작업으로 푹 꺼진 눈밑, 늘어진 머리카락. 남편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거울 좀 봐. 네가 지금 무슨 꼴이야? 집에서 여자가 그 꼴을 하고 있으니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그리고 내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어요. 의심할 시간에 거울이나 봐. 남편이 딴 여자 안 만나면 그게 신기한 거야.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결혼 20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명품 시계를 차고 다림질이 완벽한 셔츠를 입고 은은한 향수를 뿌리는 출세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 나는 10년 된 트레이닝복에 고무줄로 대충 묶은 머리 갈라진 손으로 낮에는 살림을 하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서 눈 비비며 작업하는 후줄근한 40대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외모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요. 사업하느라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이들 챙기고 살림하고 모자란 생활비 충당하느라 일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부산 출장이야. 내일 오후에 들어올게. 제주도 미팅 2박 3일이야.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피곤하니까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올 거야. 남편의 외박은 잦아졌어요. 집안일로 전화하면 돌아오는 건 늘 타박뿐이었습니다. 작은 애 학예회를 앞두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을 때입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민지 학예회인데 민지가 아빠도 꼭 와달래. 토요일. 그날 골프 약속 있어. 민지가 주연으로 나온대. 아빠 보여주고 싶다고 연습도 엄청 열심히 했어. 다음에 봐주면 되지. 학예회가 이번뿐이야? 그리고 나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 결국 학예회 날 관객석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무대 위 민지가 객석을 훑어보다 멈칫했어요. 실망 가득했던 민지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큰아이 준우는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을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지만 회사 일보다 외부 활동이 더 많아졌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사업체도 어느 순간 부채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적게나마 매달 들어왔던 생활비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래처 사람 만나. 늦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술 먹고 새벽에 오거나 외박이겠지. 새벽 2시, 그래도 오늘은 외박은 아닙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며 내가 거실에서 작업하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아직도 그딴 거 하고 있어? 그거 해서 돈이나 돼? 그 순간 나는 멈췄습니다. 그딴 거? 내가 밤새 눈 비비며 하는 이 일이 그에게는 그딴 거였어요. 하지만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꼭 참아야 했습니다. 내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순간 남편은 10마디 비난을 쏟아낼 게 뻔했으니까요.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대답도 없이 그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작업물 잘 받았습니다. 역시 김지수 작가님이네요. 다음 프로젝트도 내부에서 결정 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지수 작가님. 내 본명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는 엄마 여보 아니면 그냥 야였으니까요. 일을 할 때만큼은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김지수 그 자체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내 작업을 인정해줬고 나를 전문가로 대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일에 몰두했어요. 사실 나는 디자인 일에 적성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결혼 전 나는 중견 디자인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싹싹하고 야무지게 클라이언트 상대도 잘했고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를 아꼈어요. 결혼을 앞두고 사표를 냈을 때 부장님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지수 씨, 결혼해도 계속 다닐 수 있어. 육아휴직도 보장해 줄게. 이번 프로젝트도 지수 씨 믿고 밀어붙여서 겨우 따냈는데 지수 씨 없으면 우리 팀 힘들어. 잘 알잖아. 원하면 주 2, 3회 정도는 재택근무도 의논해 볼게. 제발 그만두지 마.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너는 집안일이나 해. 힘들게 일은 왜 하려고 해. 그리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애 빨리 낳아야지. 그냥 깔끔하게 그만둬. 그때는 남편이 나를 위해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뜻에 따랐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처음부터 내 권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기본값이 되어버렸어요. 회사가 망했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내게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저녁 준비를 하다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거래처가 부도났어. 우리한테 5억 미수 깔린 그 회사, 그 돈 못 받는 걸로 최종 결론 났어. 회사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 문 닫아야지. 그리고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것도 못 갚으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 동의도 없이. 그때 급해서 네 도장 좀 썼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회사만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도 은행에 넘겨주어야 했어요. 아파트가 담보로 잡힌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해? 아이들은? 애들 학교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회사가 망했어!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봤어요.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다 가족들 먹여 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럼 이해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피땀 흘려 일한 덕에 너는 집에서 편히 있었잖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히 있었다고? 그래, 요즘 시대에 너처럼 편하게 사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 순간 나는 화를 내야 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항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대답 없이 황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날 밤 나는 울고 생각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도 집도 갈 곳도 없어져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 갑자기 회사를 잃고 남편도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럴 때 가족이 옆에 있어주면 남편도 느끼는 게 있겠지. 그간 사업하느라 예민했었던 거지. 시간이 지나면 다정했던 옛날 모습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모든 걸 잃고 남편을 얻었다고 생각하자. 나는 그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석 달 후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린 월세 40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0평, 방 2개. 살림을 옮겨놓으니 집은 생각보다 턱없이 좁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고 거실 끝에 부엌이 붙어있는 구조.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베란다 새시는 닫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집.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 사이 실리콘은 검게 변해 있었지요.
아이들 방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만큼 작은 방 하나에 2층 침대를 들여놓으니 옷장 하나 제대로 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각자 방을 쓰던 아이들이었는데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아래층을 선택했고 아들은 위층에 올라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내 작업실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안방에 침대와 옷장을 놓으니 책상 하나 들릴 자리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며 태블릿이며 자료들을 펼쳐놓을 공간이 필요했지만 안방에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실 한쪽 구석이 나의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빌라 외벽뿐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시멘트 벽과 녹슨 철제 난간, 박스를 풀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게 맞는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없습니다. 이 짐들을 어서 정리하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대신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받았고 하루에 3, 4시간만 자며 작업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돼. 남편이 힘든 시기니까 내가 버텨야지.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편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취업 알아봐야지.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알아보고 있다니까! 왜 이리 재촉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남편은 집에만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작업을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싱크대에는 남편이 먹고 난 라면, 그릇, 맥주 캔이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나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재활용 쓰레기 좀 버려줄 수 있어? 뭐? 쓰레기!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봤어요. 지난주에도 재활용 못 버려서 오늘은 꼭 버려야. 야, 너 지금 나한테 유세하는 거야? 유세가 아니라 일한다고 나한테 유세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일했어. 잠깐 쉬는 것도 이해 못 해줘? 화가 솟구쳤지만 참았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가장들의 모습이 뉴스에서도 종종 나왔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일에 더 매달렸고 매출은 꾸준히 늘었어요. 나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시 집도 사야 하고 남편이 새로운 사업이라도 시작하면 초기 자본도 있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끔히 차려입고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닦고 있었어요. 어디가? 친구 만나. 돈은? 조금 있어. 근데 당신 수입도 없는데 씀씀이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래? 사실 궁금했어요. 남편이 사업을 접은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씀씀이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회사를 정리했으면 상실감이나 우울함이라도 있어야 정상인데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외출도 잦았습니다. 혹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걸까? 남편은 나를 한심하게 쏘아보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그래, 분명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표정도 밝아진 걸 보니 슬슬 재개하려고 하는 거겠지.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의 말끔한 모습 뒤에 추악하고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곤 그때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생각지도 못한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브랜딩 작업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위해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밝은 느낌으로 화장을 하고 드라이까지 마쳤어요.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이 아닌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강남에 있는 호텔 비즈니스 라운지였어요. 이런 곳에 언제 와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50대 초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로 작업을 의뢰하던 광민석 부장이었어요. 중후한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인상이었습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작가님이 제안해 주신 컨셉으로 내부회의 진행하고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치고 나는 기분 좋게 호텔 라운지를 나왔어요. 계약금 들어오면 큰애 과외부터 다시 시켜야지. 빌라로 이사 온 뒤 아들은 스스로 과외를 끊고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속 깊은 아들이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악착같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과외 못 시켜주는 엄마 속상할까봐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늘은 준우가 좋아하는 초밥 사가야지. 그럼 민지가 왜 오빠 것만 사왔냐고 투덜대겠지? 연어를도 사자. 나온 김에 남편 셔츠도 하나 사야겠다.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것 같던데.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카운터에 기댄 채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 섰어요. 남편? 왜 여기에 근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성. 그녀가 남편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보며 웃었어요. 내가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여자도 남편을 올려다보며 뭐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 사람은 체크아웃을 마치고 호텔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뒤따랐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두 사람은 발레 파킹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검은색 BMW, 여자의 차인 것 같았어요. 여자가 운전석에, 남편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나는 급히 내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확인해야 해. 제대로 확인해야 해. BMW는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청담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췄어요.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둘렀어요.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아니,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나는 차 안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피스텔 건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차 번호판도 찍었어요. 그리고 방금 본 모든 것을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마치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지? 20년 결혼 생활, 두 아이를 낳고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나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인해야 해. 확실한 증거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로비로 갔습니다. 경비실에 중년의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조금 전에 들어간 남녀 보셨나요? 남자는 키가 크고 여자는 아, 네 1502호 사세요. 아, 실례지만 저 사람들 언제부터 여기서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여기 근무한 지 3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계셨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3년이나? 아니 더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나왔습니다. 차에 탄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언제부터일까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치가 떨리는 배신감이었어요. 나는 차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어요. 사설 탐정 몇 개의 업체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중 평점이 가장 높은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탐 리서치입니다. 저 남편 뒷조사 부탁하고 싶은데요. 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오피스텔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는 거라곤 오피스텔 이름과 호수. 나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떻게 차를 몰고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봤어요. 샤워를 하고 온 듯 머리가 축축했습니다. 옷도 호텔 로비에서 봤던 것과 달랐어요. 그 여자 오피스텔에는 남편의 옷가지들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친구 누구? 대학 동기. 또 거짓말. 나는 참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래야 제대로 복수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맞았어요. 네. 남편 뒷조사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어제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호텔에서의 목격, 오피스텔까지의 미행, 경비원의 증언, 탐정은 꼼꼼히 메모했어요. 부인, 이 정도면 외도는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최소 2주는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2주요? 내 여성의 신상,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기본 2주 패키지가 500만 원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 가능하고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가정을 살리려고 모았던 이 돈들이 가정을 깨트린 그 사람 뒷조사에 쓰일 줄이야. 하늘이 무너졌지만 빠르게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시고 착수금 50% 지금 입금해 주시면 내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250만 원을 이체했어요. 남편분 사진이랑 차량 번호, 주요 동선 정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준비해간 자료를 건넸습니다. 2주 후에 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다짐했어요. 제대로 부셔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상대 여성 김수연이라는 분입니다. 강민수 씨와는 10년을 교제했네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10년이면 나는 머릿속을 10년 전으로 빠르게 돌려보았어요. 그때 나는 뭘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두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나한테 내 결혼 생활의 절반이 거짓이었다고요? 정신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다음 정보가 들려왔어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자녀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유부녀라고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김수연 씨 신상 정보입니다. 읽어보시죠. 나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김수연 43세. 이화여대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졸업 후 대기업 디자인팀에서 3년 근무. 28세에 대성그룹 차남 김재훈과 결혼. 시아버지는 대성그룹 회장 김동철입니다. 대성그룹?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네, 재벌가죠. 그리고 김수연 씨는 현재 올댓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올댓 디자인? 업계에서 꽤 규모도 있고 알아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올댓 디자인도 사실상 대성그룹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시댁에서 아주 귀한 대접 받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회사까지 차려줬으니까요. 재벌가 며느리. 그런 여자가 왜 내 남편과 그리고 현재 두 사람의 만남 빈도는 주 34회입니다. 주로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만나고요. 그 오피스텔은 김수연 씨 명의입니다. 5년 전에 구입했더라고요. 5년. 경비원 증언대로. 그리고 최근 김수연 씨가 강민수 씨한테 매달 200~3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밤새 일해 겨우 생활을 이어갈 때, 내가 생활비로 동동거릴 때, 남편은 그 여자한테 돈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근엔 김수연 씨가 3억이나 강민수 씨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도 있습니다. 최근 3억을 입금했다고?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석 달 전 저녁을 먹고 치우고 있는 나를 남편이 불러세웠어요. 내 앞으로 사업자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파산 진행 중이라 내 앞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전에 아파트 담보 대출도 내 동의 없이 했잖아. 내 명의로 시작하면 또 어떤. 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불신하고 있음을 바로 눈치채고 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급해서 그랬다고 했잖아. 너 나 못 믿어? 내가 머뭇거리자 남편은 목소리를 낮춰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니까? 진짜 잘 될 거야. 투자자도 있고 3억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나는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정을 살려야 했기에 남편을 믿고 지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명의로 사업자를 냈던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투자자는 다름 아닌 김수연이고 김수연은 내 명의의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 쥐덫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대화 일부를 녹음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우리 이러고 산 지 벌써 10년이야. 알아. 나도 답답해. 근데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재산이 뭐가 있다고. 회사도 망했잖아.
그래도 지수가 요즘 일 잘 돼서 돈 좀 모았을 거야. 나도 20년 동안 꼬박꼬박 생활비 줬는데 그거라도 챙겨야지.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 봐서 이혼하고 우리 당당하게 만날 거야.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나는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부인, 더 들으시겠어요? 이런 대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남은 일주일간 더 증거 수집하고 2주 후에 최종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간신히 차로 돌아와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소리내어. 목이 쉬도록. 10년을. 혼자 전전긍긍한 세월들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듯 하나씩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50kg 후반이었던 몸무게가 40kg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양실조로 입원한 횟수만 4번. 남편은 단 한 번만 병원에 30분 들렀던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던 날, 보호자 없이 혼자 분만실 침대에 누워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7시간의 진통을 끝내고 아이가 나오기 직전에 남편은 겨우 도착했어요. 더 끔찍했던 건 아이들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둘째 신생아 때 열이 펄펄 끓는데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자고 있는 첫째를 깨워 옷을 입히고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새벽에 또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줘야 할 순간에 나는 항상 혼자였어요. 회사 망하고 무너진 남편을 위해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던 내가, 함께 힘내자고, 내가 버틸 테니 당신은 힘내라고 말했던 내가,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도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완전한 바보 천치였어요. 내가 남편을 절실히 찾았던 순간마다 남편은 늘 그 여자 옆에 있었습니다. 나를 자그마치 10년이나 속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초췌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밑은 까맣게 그늘이 졌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이게 나야?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오였어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이혼. 그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20년을 넘게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10년 동안 날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2주 후 탐정에게서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사진, 영상,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회계장부 사본.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운영하실 때 회사 돈이 김수연 씨 계좌로 꽤 많은 돈이 주기적으로 이체됐어요. 얼마나요? 확인된 것만 약 10억 정도입니다. 5억.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그걸 확인하셨어요? 남편분 회사 회계장부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경비 등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횡령죄죠.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빼돌린. 그래서 회사가 망했구나. 거래처 부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실상은 남편이 회사 돈을 김수연한테 퍼주느라 내실이 약해진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이 불륜 사실을 알까요? 당연히 모를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라 이 사실을 알면 발칵 뒤집히겠죠. 탐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탐정 사무실을 나와
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변호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받은 두툼한 파일, 남편이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문자 메시지네요. 그리고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자금 내역까지. 증거가 완벽하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은 분노로 버텼는데 막상 변호사 앞에 앉으니 내 결혼이 정말 끝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양육자셨고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확실하니 양육권 확보에는 문제 없습니다. 양육비도 청구하셔야죠.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 저녁 아무것도 알 리 없는 남편은 들뜬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 큰 계약 하나 따냈어. 이번 일 잘 처리하면 연간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아. 남편의 회사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잘 풀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잘 됐네.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의 시큰둥한 반응에 놀란 눈치였어요. 평소에 나였다면 놀라며 기뻐했겠죠.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도 흘렸을지 몰라요. 그것은 제가 꿈꾸던 삶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긴 세월 나를 기만하고 비난과 무시를 일삼던 남편 강민수. 내 연녀에 미쳐 아이들마저 나 몰라라 한 비정한 아빠. 강민수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하는 무서운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김수연. 그녀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나는 계획을 차례차례 그리고 차분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오늘 그 둘이 만나기로 했다는 정보를 탐정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가겠습니다. 탐정에게 주소를 받아 적으며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나는 오늘 그들과 대면을 합니다. 물론 그 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시하던 아내가 그간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모른 척 탐정까지 고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면 남편은 어떤 표정일까요? 나는 그동안 준비해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말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은 차갑게 식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가방 속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되뇌었어요. 떨지 마, 무너지지 마, 당당하게 말해.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촛불이 켜진 테이블들이 보였어요. 저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그들. 내 남편과 내가 모르는 여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레스토랑 문을 밀었어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는 이 거짓된 관계에 종지부를 찍겠노라 다짐합니다. 4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 명품 옷에 명품 가방. 그 옆에 앉은 남편은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표정.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연인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자, 김지수.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와인잔을 들어올리던 남편이 먼저 나를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여길 어떻게 해?
그 말에 놀란 김수연도 내 쪽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당신들 참 좋아 보이네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김수연은 역시 보통이 아닌 여자였습니다. 나를 보자 입꼬리를 살짝 올리더니 이내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이나 불륜을 이어온 여자, 내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뻔뻔한 여자가 나를 보며 저런 표정을 짓다니. 자신도 유부녀면서 결혼 반지를 낀 손으로 내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어요. 김수연 씨, 그 교만한 표정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나는 애써 여유 있는 얼굴을 만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듣던 대로 개념 없는 여자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당신 같은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답게 오만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니, 김수연은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세요. 남편 잃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돌아가는 게 어때요? 김수연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욕감이 내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모욕은 이 두 사람이 느껴야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10년간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게 자랑스러워요? 불륜! 김수연이 비웃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민수 오빠는 당신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당신 같은 여자랑 20년을 살아준 걸 감사히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회사가 힘들 때 당신이 뭘 했어? 회사 운영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나 하는 여자가 뭘 알겠어?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쳐요? 드라마에서 보던 적반하장의 진수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불륜은 이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굴지의 명문가 며느리가 이 정도 배짱 없이 10년씩 불륜을 이어갔을까요? 김수연은 생각 이상으로 뻔뻔하고 오만한 여자였습니다. 오빠, 이 여자 좀 데리고 나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준 떨어지게 정말. 김수연은 마치 더러운 벌레 피하듯 나를 보던 시선을 남편한테 옮기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차갑고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5분 전 김수연을 보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야, 일단 나가. 얌전히 집구석에나 있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리를 질러. 그러게요. 오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런 여자랑 20년을 살았으니.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간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 내 연녀 편을 들며 그 앞에서 나를 야라고 부르는 남편. 남편한테 나는 집구석에나 있어야 할 여자였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편이 되어 나를 짓밟는 저들을 보니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았다고?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준비해 온 서류들을 탁자에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강민수와 김수연.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지. 나는 또렷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들 10년간 불륜 행각하며 남긴 기록들. 호텔 출입 기록, 명품 구매 내역, 해외여행 결제 내역, 법인 자금 빼돌린 정황까지 전부 다. 둘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씨, 강민수 사업 자금으로 된 3억 원. 그게 뭐? 그 사업체 제 명이에요. 사업자도. 통장도 전부 제 이름이에요. 뭐라고? 김수연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가 오빠 명이라고 했잖아. 수연아, 그게 고맙습니다. 제 사업 자금 대주셔서요.
당신 지금 이거 사기 아니야? 김수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사기,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세요. 나도 법적 대응할 테니. 나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씨, 대성그룹 둘째 며느리더군요. 김동철 회장은 당신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김재훈 이사. 기대해요. 곧 시댁에서 호출하게 만들어줄 테니. 입 닥쳐. 당장. 김수연이 내 뺨을 무섭게 내리쳤습니다. 딱!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내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가정도 있는 여자가 10년 동안 불륜을 할 정도면 보통 여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내 뺨을 때리거나 물잔을 내 얼굴에 뿌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리면서 오늘의 대면을 준비했었습니다. 역시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짧은 순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나는 뺨을 만지며 김수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되갚아 쳤습니다. 딱! 이번에는 김수연의 뺨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야! 너 수연이한테 뭐 한 거야? 남편이 나를 밀치며 김수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에 밀려 뒤로 비틀거렸어요. 테이블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혔지만 통증보다 더 강렬한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이 장면은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자식을 둘이나 낳아준 나를 밀쳐내고 저 여자를 감싸안다니. 내 남편의 팔이 저렇게 다정하게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엔 내게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미 오래전에 남편을 잃었다는 걸. 수연이 시댁에 알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남편은 수연을 두 팔로 감싸며 나를 죽일 듯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휘청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지금?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조용히 이혼하고 적당히 위자료 받아.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명예훼손이야. 고소감이라고. 명예훼손? 나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두 팔은 여전히 김수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은 강민수 품에서 세상 가련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사실 나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법정까지 가고 횡령을 고소하고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나.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밀치고 김수연을 감싸던 그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 강민수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없었던 아빠, 아이들 학원비조차 신경 안 쓰던 아빠, 가족을 10년간 배신한 아빠. 그는 아빠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아이들 아빠로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들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그리고 기대해. 오늘 나한테 한 짓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두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떡해. 시댁에 알려지면.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그리고 저 여자, 그럴 주제 못 돼. 걱정 마. 저 여자 그럴 주제 못 돼?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흘리며
다시 걸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그럴 주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곧장 주차장으로 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대성그룹 본사. 뻔뻔한 그 둘을 보니 내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판을 키울 차례였습니다. 나는 곧장 주차장으로 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대성그룹 본사. 차를 몰고 가면서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수연이 시댁에서 빼앗길 모든 것이 내게로 올 거라는 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줄, 다시 없는 행운을 거머쥐게 될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김동철 회장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봉투만 프런트 데스크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김수연, 재벌가 며느리 노릇은 오늘로 끝이야. 큰 일을 마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내가 김수연의 남편이 아닌 김동철 회장에게 서류를 전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김수연 남편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아버지를 통해 우회해서 전달받는 게 그나마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김수연의 실체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수 씨, 여기는 대성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저를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말씀드린다고 하십니다. 의아했습니다. 굳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가면 될까요? 내일 오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 서류를 봤으면 사실 확인은 다 되었을 텐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사람을 고용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테고. 며느리 일이 밖으로 새나가는 걸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돈을 노리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대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30층짜리 사옥.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니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근사한 집무실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자가 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동철 회장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나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뵙자고 해서 놀라셨지요. 처음엔 믿지 못해 사람을 써서 알아봤습니다. 다 사실이었더군요. 제가 며느리를 잘못 봤습니다. 아니,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이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못 봤어요. 나는 잘못한 것 없는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지만 회장님과 아드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 내 죄요. 알아보니 며느리가 외도만 한 게 아니었소. 내가 차려준 올댓 디자인, 자금도 사적으로 많이 빼돌리고 있었더군. 김지수 씨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계속 그 여자에게 놀아났을 것이오.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소, 김지수 씨. 회장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김지수 씨를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
김지수 씨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소. 네, 작은 스튜디오입니다. 규모는 작아도 업계에서 평판이 아주 좋더군요. 오해는 하지 마시오. 뒷조사를 한 건 아니었고, 나도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해서 김지수 씨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봤소. 나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동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보낸 의문의 여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그랬던 것일까? 며느리 일과 전혀 관련 없는 내 회사를 왜 알아본 것인지 불쾌감마저 들려던 순간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올댓 디자인은 곧 폐업 절차를 밟을 거요. 올댓 디자인과 거래하던 모든 고객사를 김지수 씨 회사로 연결해드리고 싶소.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올댓 디자인의 고객사 목록이요. 그간 고통받았던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말문이 막혀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철 회장이 나를 꼭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비서실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이런 엄청난 제안이 기다리고 있을 거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기업을 운영해온 김동철 회장이 더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희 회사는 직원이 10명입니다. 올댓 디자인의 작업량을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알고 있소.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올댓 디자인 직원 20명을 전부 김지수 씨 회사로 채용하시오. 대성그룹에서 1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겠소. 네, 올댓 디자인 직원들은 김수연의 잘못과 무관하오. 그들도 피해자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오. 거절하기 힘든 대안까지 마련해 놓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는다면 내 회사는 단숨에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욕심이 났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걸 알았지만 두려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욕심내는 것은 아닐까? 복잡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뒤엉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3일 안으로 답을 주시면 고맙겠소. 그 순간 나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를 대답을 술술 내놓았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받겠습니다. 거래처도 직원들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요.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저희 법무팀에서 연락하도록 하겠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오, 김지수 씨. 김동철 회장이 악수를 청해왔습니다. 나는 고개 숙여 김동철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묵직함이 느껴지면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시아버지로 둔 김수연은 스스로 복을 차버린 어리석은 여자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내 연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내 연녀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김동철 회장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에 분노하면서도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간 언론을 통해 들었던 온정적 경영자라는 이미지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회장과 나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다른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정서적, 경제적 학대로 고통받으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했지만 나의 자립이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돈이. 쉼터를 만들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해. 김동철 회장의 제안은 막연했던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수 앞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김지수.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엔 가지 않던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준우와 민지는 멋진 인테리어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와, 엄마, 여기 되게 좋다.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우야, 민지야,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민지는 포크를 든 채 멈춰 있었어요. 나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옆엔 항상 엄마가 있을 거야.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키울 거야.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는 앞으로도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준우야, 아빠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잖아요. 전 지금처럼 셋이 지내는 게 편해요. 아빠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17살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그간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엄마 지금까지 힘들었죠?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 표정이 항상 안 좋았어요.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민지는 제가 더 챙길게요. 아들은 나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줬는지. 나는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어요. 엄마, 그럼 아빠는 언제 봐요? 가끔 만날 수 있어. 민지야. 가끔이요? 자주는 못 봐요?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3살 아이에게는 아빠와의 이별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모양이었어요. 나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민지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아빠가 엄마랑 헤어지는 거지. 민지랑 헤어지는 건 아니야. 알지? 근데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럼 아빠한테 연락하면 돼. 아빠도 민지 보고 싶어 할 거야. 준우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우리한텐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오빠도 있잖아. 의젓한 오빠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오빠와 엄마가 함께라는 사실에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너희한테 더 나은 걸 주고 싶어. 우리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너희 각자 방도 생기고 엄마 작업실도 만들 거야. 엄마 회사도 커져서 더 큰 사무실로 이사하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 진짜요? 민지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한테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줄게. 우리 셋이서도 충분히 행복한 가족이야. 준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는 마요. 민지도 나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우가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준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이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겠다고. 우리 셋이서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무실부터 이전해야 했어요. 10명이던 직원이 30명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사무실로는 턱없이 좁았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더 넓은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강남역 인근의 3층짜리 신축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새 사무실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동안 올댓 디자인 직원들 인수 절차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대성그룹 법무팀과 미팅하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잡았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새 집도 알아봐야 했어요. 좁은 빌라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는 곳, 학군도 좋고 환경도 좋은 곳, 무엇보다 우리 셋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 나는 바쁜 와중에 열심히 발품을 팔며 보러 다녔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도 한창이었어요. 레스토랑 사건 이후 강민수는 지금까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변호사와 미팅을 거듭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까지 꼼꼼히 챙겨야 했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벌써 잠들어 있었고 나는 소파에 쓰러져 잠들곤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바쁨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강민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민수는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려 애썼지만 횡령과 불륜 증거가 명백해지면서 변호사마저 합의를 권유했어요. 그때부터 강민수는 직접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며칠은 안 깎은 듯한 수염.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수연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이제 와서 아이들 생각해서 할 말 없어. 나는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는 내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지수야, 나 완전히 망했어. 수연이 시아버지가 나까지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렸어. 아무 데서도 날 안 받아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이제 그만 귀찮게 해. 지수야, 강민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앞 거리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20년을 함께 산 정이 있잖아. 용서해줘. 응,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예전의 나였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어요. 레스토랑에서 나를 밀쳐내고 김수연을 감싸안던 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더 구차해지지 말고 그만 가. 제발. 지수야, 이혼 판결 나면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아이들 면접 교섭만 잘 지켜. 지금껏 아이들한테 준 상처 서서히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해. 나는 빠르게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강민수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김지수 디자인 스튜디오는 공사를 마친 강남의 넓은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도 30명. 올댓 디자인 직원들은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셔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고마워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혼자서도. 그 확신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입니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강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 옆에 앉은 그는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받은 증거들이 명확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함께 찍은 여행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인 자금 횡령 증거까지. 강민수의 변호사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으로. 증거가 명백합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수 측은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려 애썼지만 횡령한 자금까지 모두 밝혀지면서 오히려 불리해졌어요.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고 혼인 기간 중 원고가 가정을 돌보며 헌신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합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위자료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양육권은 원고에게 전속하며 피고는 자녀들에게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탁!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나 이제 남입니다. 아이들 면접 교섭만 지키세요. 그것만 부탁해요. 나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강민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회사 돈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편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기 전 강민수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이런 말 염치 없지만 너랑 아이들이 보고 싶어. 나는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소하면 아이들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 그리고 김수연. 대성그룹에서 쫓겨난 그녀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하나 없이 무일푼으로 쫓겨났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혐의를 눈감아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고 아무도 김수연과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성그룹이 장악한 업계에서 회장의 미움을 산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또한 올때 디자인의 모든 것이 내 회사로 넘어왔다는 소문을 들은 김수연은 급기야 김지수 디자인 스튜디오로 쫓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수연이 소리쳤습니다. 김지수, 나와! 한때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걷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옷차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실성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김지수, 이 도둑년! 김동철 회장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회사 원래 내 거였어. 내 고객들이었고, 내 직원들이었다고.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게 정말 김수연 대표님이세요? 한 직원이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
을 외치며 수연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그 화려한 상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동정심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호텔 라운지에서 내 남편 품에 안겨 나를 비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승리자였고 나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복수가 완성된 지금, 그러나 느껴지는 건 통쾌함이 아니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강민수와 김수연. 10년간 나를 배신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김수연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했고, 김수연은 강민수가 무능해서 자기까지 망했다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원망과 미움뿐. 그들이 함께 쌓았던 10년의 시간은 그렇게 추악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된 시작은 절대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봅니다. 빠르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회사는 더욱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1년 전부터 사업 전반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 여성쉼터, 바로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나는 강남에 매입해둔 3층 건물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층은 심리 상담실과 법률 지원센터로 꾸몄습니다. 변호사, 상담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2층은 피해 여성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안락한 침대, 개인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3층은 직업교육센터로 제과제빵, 바리스타, IT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걸친 준비 끝에 마침내 새봄의 집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피해 여성 지원센터. 건물을 보며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성쉼터 개소식 날 예상보다 많은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성그룹 김동철 회장이 쉼터 건립에 상당한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지수는 단상에서 회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지수 대표님, 왜 이런 쉼터를 만들게 되셨나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20년간 남편의 정서적, 경제적 학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간 저 몰래 외도를 했고, 저는 그들 보란 듯이 제 힘으로 자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여성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백에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더 힘차게 프레시를 터뜨렸습니다. 이 쉼터에서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직업 교육,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성들이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이 쉼터 건립에 큰 힘을 주신 대성그룹 김동철 회장님이십니다.
나는 객석에 앉아 계신 김동철 회장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든 시절, 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밑거름이 되어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는 더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고 멀리서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인해 상처받은 여인이 이제는 다른 여성들의 희망이 되어 서 있는 모습을 김동철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방송되고 쉼터에는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매일 쉼터에 나갔습니다. 회사 일보다 쉼터 일이 더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나는 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친 얼굴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미경 씨 편하게 앉으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25년간 저를 무시했어요. 돈도 안 갖다 주고 밖에서만 큰 소리 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과거의 내가 생각났습니다. 25년. 나보다 더 오래 참았구나.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혼자 살 수 있을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예요. 저도 2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아니 아이들과 함께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정말요? 네, 처음엔 두렵죠 하지만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도 해드릴게요. 박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가 벌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도 57세예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3개월 후 박미경 씨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이혼에 성공한 후로도 쉼터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대표님 카페 오픈했어요. 꼭 오세요. 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전화했습니다. 나는 박미경 씨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지만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미경이네 카페.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잘 꾸며놨네요. 감사해요. 대표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대표님은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요? 네, 예전에는 복수에만 집중했었어요. 남편을 무너뜨리고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만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만족감만 있었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과 경험이 의미 있는 일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박미경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대표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박미경 씨 덕분에 또 배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57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따뜻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온화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는 해냈어. 창문 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밤이었습니다. 복수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치유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여자는 복수에 성공한 여자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여자라는 것을. 진짜 행복한 여자는 적을 무너뜨린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여자라는 것을. 나, 김지수는 이제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쉼터로 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만나러. 그게 내가 찾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홀로 서기를 꿈꾸는 수많은 지수에게 이 이야기가 도전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울림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